폐는 우리가 숨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장기이자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장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공포의 침입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건강하고 튼튼한 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폐 건강을 위협하는 불씨, 폐렴과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주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신경철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일 중인 우리의 폐. 하지만 폐 건강은 등한시되기 일쑤인데 방심한 폐 속에 자리 잡는 무서운 염증. 호흡기내과 전문의 신경철 교수가 점검한다. 기침 한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기. 신경철 교수의 진료 환경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저한테 오는 이 호흡기 환자들은 대부분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한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병원에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나는 괜찮겠느냐, 또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 정말 위험하게 혹은 사망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폐렴은 대개 급성으로 발생하며 흔한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 국내 사망 원인 3위에 오를 만큼 무서운 질환이 바로 폐렴이다. 폐렴은 흔히 박테리아, 즉 세균 때문에 생기는 세균성 폐렴, 또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바이러스 폐렴, 드물게는 곰팡이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그런데 곰팡이에 의한 경우는 건강한 사람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면역 억제, 면역 저하가 심한 분들한테 주로 생기고요. 세균성 폐렴이 가장 흔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세균성 폐렴들은 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빨리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바이러스성 폐균은 요즘 많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까지 폐렴은 분명 치명적인 병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 폐렴은 여전히 심한 감기 정도인 것 같다. 의사가 생각하는 폐렴과 환자나 또 환자 가족분이 생각하는 폐렴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폐렴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은 뭐 폐렴 정도야 쉽게 좋아지겠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증 폐렴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이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은 폐렴을 이게 중하다 이런 병으로 인식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의 호흡을 책임져 온 신경철 교수. 이 시간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시내의 각 종합병원 이상에서 중증 환자, 즉 중환자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들이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사망률은 어땠는지, 완치율은 어땠는지, 또 어떤 환자들이 중환자로 많이 이행을 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성 폐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실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까? 네, 요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네. 네.
그런데 실제 이게 너무 많이 아시고 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예, 혹시 내가 걸리면 이게 사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기침, 가래, 뭐 미열이나 이런 약간의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 어떻게 진료를 받으면 되냐, 이게 지금 제일 많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특히 폐렴 진단 받으신 분들은 더 그 불안감이 크실 것 그렇죠. 같은데 폐렴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폐렴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폐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너무 친숙한 질환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중증 폐렴을 알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폐렴에 대해서는 대부분 치료가 잘 된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PPT 보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이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 이유가 뭔가 아시겠지만 대부분 폐렴입니다. 네. 일반적인 폐렴은 아니고요. 이 폐렴이 급속히 나빠져서 중증 폐렴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이 안 된다거나 혹은 폐를 넘어서서 다른 장기 기능이 같이 손상이 와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폐혈증도 잘 동반되는 그런 사망 원인입니다. 네. 네. 잠깐 말씀 들으셨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폐렴으로 이어지고 또 심각한 후유증까지 그리고 합병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폐렴하면 말 그대로 폐에 생긴 염증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원인으로 또 어떻게 폐로 들어와서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건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 폐렴은 대부분 세균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뭐 세균성 폐렴이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는 세균도 원인이 되고 바이러스, 곰팡이도 원인이 됩니다. 이런 균들이 이제 폐로 들어오는 거죠.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들어와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여기서 막 가래가 생기고 분비물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심하면은 가래 색깔이 약간 고름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폐 기능을 떨어지게 만드는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이제 폐렴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폐렴이 어떻게 생기는가 경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해 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폐렴이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전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폐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균에서 자기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은 것이 목, 코, 입 여기에 들어있는 세균들을 자기가 이제 숨 쉬는 과정에서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균 중에 가장 흔한 게 우리가 폐렴 구균이라 그러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쓰면 사슬알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폐렴 사슬알균이 대부분이고 이 성장기에 이게 목이나 코에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이죠. 비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저게 한자로 보면 날비자의 거품 말자입니다. 그래서 침이나 가래 같은 게 이렇게 튀죠. 튀면 그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가래나 침방울을 흡입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대표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에어로졸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공기를 떠다니다가 예. 결핵이 대표적인 것이 됩니다. 네. 마지막은 조금 이게 흔하지는 않는데 이 장염이나 신우신염 있는 이 다른 장기에 감염이 있는데 이 균들이 혈액을 타고 폐로 옵니다. 그렇게 와서 폐렴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경로를 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모든 질환이 비슷하지만 폐렴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이제 중대한 결과를 일으키거든요. 예. 이게 2018년 기준의 데이터를 보면 노인 굉장히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사망 원인의 1번이
폐렴입니다. 예, 예. 상당히 높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 50세 이상으로 가정을 하면 50세 이상 중에 감염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 이것만 뽑아서 보면 역시 폐렴이 또 1위가 되고요. 국내 전체 사망 원인의 약 한 3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폐렴은 우리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의료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고령자들에게 이 폐렴은 폐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다면 폐렴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예, 폐렴이 이제 잘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6가지 내용이 있죠. 담배 피우는 경우, 또 연세가 높은 경우, 또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 항생제라고 돼 갖고 있는데 지금 항생제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 아무래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항생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폐렴에 취약하다. 또 그 다음은 집단 거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요양시설입니다. 예. 그 다음 만성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흡연은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침 반사라든지 기관지에 이렇게 보면은 약간 털이 나 있습니다. 이게 가래를 자꾸 밖으로 배출하는데 이런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고요. 나이는 아까에 좀 전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험이 높죠. 네. 높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위험률이 4배에서 7배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만성 질환을 이렇게 구분해서 도대체 폐렴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가 이렇게 보시면 당뇨병이 약한 일반인에 비해서 3배 정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네. 담배를 태우는 분과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은 공이 한 4배, 5배 정도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 천식이라든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 호흡기 질환,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는 분은 거의 8배에서 9배 정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폐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폐렴이 생겼을 때 우리가 원인을 다 알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야 절반입니다. 그 교과서에 따라서는 30% 정도만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머지 50% 정도는 균도 잘 모르는데 치료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네.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폐렴이 생기는 원인의 거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 폐렴 사슬알균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렴 구균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 많은 경우에서 모른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폐렴의 원인균과 치료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원인균을 모르는 게 절반이니까 다 이 지역마다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균이 많다. 그럼 처음에 균을 모르더라도 이런 균이 많으니까 혹은 환자가 어떤 상황이니까 이거에 맞추어서 치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게 있죠. 혹은 최근 항생제 사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높여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시다시피 폐렴 1년 중에 언제 많이 생기느냐죠.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폐렴 발병 추이를 쭉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겨울이죠. 1월, 12월, 11월. 그 다음 많은 게 4월, 5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환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환절기 기온차가 네. 심한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겨울이 많고 실제 왜 겨울에 많은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로 겨울이나 환절기에 많은 것이 기온차죠. 이 온도 차가 환절기에 크고 또 겨울은 이 차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기관지가 굉장히 세균이 침범하기 좋은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겨울 환절기에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PPT 자료 화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인균을 알게 되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폐렴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그 치료법도 사실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자 이게 폐렴의 치료 적기, 소위 네. 말하면 골든 타임은 있을까요? 이게 각 질환마다 이 골든 타임이 명백한 게 있지만은 네네. 폐렴은 그렇게 뭐 얼마 이내이기보다는 정말 빨리 치료하라.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합병증이나 이런 걸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결국 노년층의 경우에는 이게 사망률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치료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네.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절반 정도는 못 찾는다 그랬습니다. 원인균을. 예. 그런데 또 한 측면은 원인균은 한 3일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3일 동안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가장 흔한 균인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진료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모든 병원에서 이 진료 지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는 알겠고요. 네. 그런데 폐렴 초기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증상의 구분법도 궁금하고요. 또 감기를 계속 두면 폐렴으로 변한다 이런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맞는 말일까요? 네,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기와 폐렴 또 한 가지가 독감이라는 부분이 더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병입니다. 다른 병이라서 네.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기를 두면 폐렴이 된다. 맞다. 아니다. 아니답니다. 아니다인데 서로 다른 질환이고요. 감기는 이 상부 기도 질환이, 즉 코, 목 여기에 주로 생기는 질환이고, 폐렴은 하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흡합과리, 폐포 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첫 증상, 초기 증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감기는 저절로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폐렴은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굉장히 중증으로 그런 진행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증상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네. 기침도 있고요, 열도 있고요, 춥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감기는 제가 그냥 원인에 감기 바이러스라고 적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적겠습니다.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죠. 네. 근데 독감은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요. 폐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들이고요. 근데 감기는 심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증상도 좀 천천히 나타나고 뭐 열이 나도 약간 뭐 그저 미열 정도고요. 주로 코하고 목 이런 데 증상입니다. 근데 독감은 굉장한 고열입니다. 네. 폐렴보다도 열이 더 많이 나면 나지 적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죠. 춥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특징인데, 폐렴은 감기보다는 고열입니다. 독감보다는 조금 덜하거나 비슷하지만, 그런데 폐렴은 호흡기 증상이라고 그러죠. 네. 기침, 가래, 심하면은 숨차는 증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가래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게 네. 누런 가래가 나오고 심하면은 꼭 생선 비린내 같은 그런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폐렴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가 한 4배 정도 이상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네. 사망률 증가 원인이 고령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 그래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또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평균 연령이 평균 생존 연령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들도 이런 연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냥 간단히 이렇게 그냥 몇 배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네. 65세 이상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발생률은 폐렴이 3.3 내지 4배, 3.4배 정도지만 사망률은 너무 높거든요. 네. 굉장히 높고, 이 연령층들이 대부분 이런저런 질환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시작은 단순한 폐렴이었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중증 폐렴으로 많이 악화가 되고요. 역시 합병증, 즉 치명률,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한 폐혈증 같은 이런 합병증을 많이 동반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이 왜 폐렴에 잘 걸릴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기능 저하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고, 이제 또 하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폐도 연령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폐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감소하고, 또 그럼에 따라서 폐 내의 공기 순환이 젊을 때만큼 그만큼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 네. 이야기는 한번 균이 들어가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면역 기능 저하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대 기능이 왜 폐렴하고 관계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연세가 들면서 성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어떤 물이나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사례가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폐렴의 원인됩니다. 네. 그래서 음식물이나 혹은 입안의 분비물 침이겠죠. 코가 뒤로 넘어가는 코도 또 좀 있을 것이고, 네. 이게 폐로 쉽게 들어갑니다. 네. 근데 얘기는 다 균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폐렴이 잘 걸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음은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이 폐렴이 일찍 진단 안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증상이 별로 뚜렷하지 않아요. 흔한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보시면 환자의 한 20 내지 30%는 별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폐렴은 와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아까 면역력이 약해진다 그랬는데, 연세 있는 분들이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좀 미지근합니다. 열도 고열이 안 나고 미열이 난다든지, 기침 가래도 처음에는 별로 심하지 않는 거죠. 이게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거. 또 어떤 경우는 폐렴인데 폐렴 증상이 안 나타나고 딴 게 나타납니다. 의욕, 뭐 갑자기 무기력해진다든지, 네. 또 갑자기 의식 저하라든지, 음식 맛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증 폐렴으로 쉽게 넘어가서 저런 가슴 고름증, 폐 고름증 이런 같은 중대한 이런 합병증이 동반되는 폐렴으로 넘어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게 이제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먼저 이런 경우는 보시다시피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기본적인 이 만성 폐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폐인데 이제 화살표 있는데 보면은 이 동글동글하게 어떤 이게 구멍 같은 게 있죠. 네. 네. 저기 전부 기관지가 너무 손상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폐가 손상이 되어서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런 분들은 쉽게 폐렴에 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이 폐렴에 걸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양쪽 폐가 전부 뿌옇게 지금 폐렴이 온 것이죠. 이런 분들은 증상이 몹시 심합니다. 숨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보시다시피 구강위생이 나쁘거나 술을 정말 많이 잡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이런 것도 잘 걸립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림에 폐 안에 그냥 이렇게 큰 동그란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차 있는 것 같죠. 화살표 있는데 반 정도 차 뭔가 차 있는 것 같죠. 네. 네. 저 다 고름입니다. 아, 이 폐가 둥그랗게 보이는 게 저게 전부 다 이 폐렴으로 저게 폐가 녹은 자리입니다. 저걸 폐고름증 혹은 농양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 구강이 혹은 이 잇몸 질환이 많은 분들이나 술을 굉장히 많이 잡수는 분들은 이런 게 잘 생기는데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립니다. 다음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 폐혈증이라 그래요. 뭐 폐혈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 이제 폐혈증이라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폐혈증 진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신 그림하고 조금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폐가 실제는 환자한테는 왼쪽 폐입니다. 네. 왼쪽 폐가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까만 부분이. 하얀 부분이 다 지금 고름으로 뒤덮인, 농으로 뒤덮인 그런 그림이거든요. CT 그림인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전부
고름으로 차 있습니다. 저게 안에 농이 고름이 군데군데 여러 개 이렇게 차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튜브를 넣어 봅니다. 이 화살표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얗게 아래쪽에. 튜브를 넣어서 저기에 있는 농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해도 안 좋아질 때는 수술도 고려해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의 폐렴이 이런 중증 폐렴 혹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폐렴으로 잘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중증 폐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기운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입맛이 없어지는 그런 평소와 좀 다른 몸의 변화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의 사연을 준비했는데 이분의 폐 속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갑작스럽게 시작된 가슴의 통증. 미선 씨는 그 낯선 아픔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 요 가슴 밑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통증이 오는데 그냥 서서히 오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혹시 근육 같은 거 이해 안 되면은 많이 이제 통증이 오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런가 싶어가 조금은 있었는데 너무 통증이 너무 심해가 한 20분 만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병원을 갔지요. 미선 씨의 진단명은 예상치도 못했던 폐렴. 왼쪽 폐 하부의 염증으로 인해 폐를 넘어 흉관까지 고름이 찬 상태였다.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게 물이고 농이고 이렇지. 뭐 폐렴 뭐 그냥 병원에 가면은 뭐 약 쓰고 입원한다 해도 뭐 닌길 맞고 뭐 이러면 되겠지 이랬는데 이렇게 위험하리라고는 정말 아마 제 아닌 다른 사람들도 폐렴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가슴에 튜브를 삽관해 흉수를 제거한 후에야 줄어든 통증. 다행히 그 이상의 수술 없이 미선 씨의 폐렴은 호전됐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중이다. 운동 이상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뭐 평생 운동 안 했는데 선생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하루도 안 빠뜨립니다, 운동. 그리고 이제 이리 완쾌되니까 집에 가도 굉장히 언제 내가 이렇게 아팠던 거 전혀 뭐 전자하고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아프기 전하고. 많이 좋아졌지. 어느 날 갑자기 턱하고 막혀버린 숨. 현석 씨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다. 갑자기 호흡 곤란이 있어가지고 그냥 코로 호흡하고 이제 입으로 호흡하고 해도 그 호흡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하 끓는 소리. 마침 그 산소 호흡기 꼽고 이러니까 약간 진정이 됐습니다. 숨 쉬는 건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가래는 가래는 많이 안 안 좋아요. 나오고요. 현석 씨의 진단명 역시 폐렴. 알게 모르게 폐를 점령한 염증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폐렴에 의한 합병증으로 흉막 삼출액이 생겼고 폐에도 지금 고름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흉관 삽입술을 해서 흉수를 빼냈고 그 다음에 항생제 치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심할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술적으로 뭐 수술을 해서 농을 걷어낸다든지 물을 빼낸다든지 아니면 폐절제술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때 저희 흉부외과에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흉수 배액은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폐 일부에 병변이 심하게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 계속 약물 치료를 하며 추후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지금은 일단 병원에 입원하고는 약간 안정세에 있습니다. 호흡하는 데도 큰 문제 없고 그동안 담배도 많이 피고 했지만 아이고 이렇게 겁난 병인지도 몰랐고 앞으로 술 담배는 무조건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무사히 치료를 그래도 마치셨습니다. 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니 정말 다행인데 이런 환자분들처럼 수술을 받지 않고 항생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또 많을까요? 사실 대부분 폐렴은 항생제 치료로 잘 됩니다. 잘 되고 그렇지만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일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항생제 치료를 적절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빠지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각혈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피를 굉장히 많이 기침을 할 때 많이 토하는 분들은 또 이 중증 폐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조금 전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가슴 고름증 같이 굉장히 이 중대한 그런 폐렴이 생겼는데 튜브를 넣거나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을 때 수술을 반드시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진료 꾸준히 잘 받으시고요.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해지시길 저희 그 TV 메디컬 약순에서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질환이든 일단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폐렴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폐렴을 좀 안 걸릴까 혹은 덜 걸릴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겠는데요. 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게 쉬운 내용들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즘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손을 잘 씻자. 이 개인 위생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폐렴 예방 접종입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현재 성인들이 하는 예방 접종으로서 폐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도 보면은 다른 사람 혹은 나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코나 입을 만지면 제가 만지면은 제 코에 제 입에 있는 균을 악수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눈을 비비지 않는다. 구강청결 노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네. 구강청결이 좋지 않은 분들이 폐렴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 특히 이 바로 눕지 않는다. 특히 식사 후. 네. 네,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연세 있는 분들은 이게 역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네, 음식에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또 폐로 들어가게 되면은 폐렴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워 있지 말고 운동하자. 또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말자. 이런 간단한 수칙으로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입속 위생이 좋지 않을 때 폐렴에 적시로가 켜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폐렴 예방 접종으로 감염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방 접종은 많이 아시는데 실제 행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네. 아직까지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뜻이죠. 네.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은 제가 환자들이나 혹은 가족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습니다. 내 접종했는데 왜 걸렸냐고. 나 폐렴 예방 접종했는데 왜 걸렸냐고. 이제 그게 예방 접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셔서 그런 거죠. 폐렴 예방 접종은 모든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네. 제가 그 폐렴이 생기는 원인 되는 균 중에 제일 흔한 게 폐렴 사슬알균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예방 접종은 이 폐렴 사슬알균, 즉 폐렴 구균에 해당하는 예방 접종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균에 의한 폐렴은 사실 예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한 가지 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폐렴의 약 50% 정도가 이 폐렴 사슬알균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접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 폐렴 사슬알균은 폐렴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증인 이 뇌수막염이나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은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고요. 이제 그림을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세 가지를 뇌수막염, 폐혈증, 폐렴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네. 뇌수막염과 폐혈증은 보시다시피 전체 이 폐렴 사슬알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 중에 2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폐렴은 전체 한 80%가 이 폐렴 사슬알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의 80%를 차지하지만 사망률은 이거보다는 낮거든요. 네. 예방접종은 이것과 뇌수막염과 폐혈증
폐렴 모두 다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요즘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13가 백신이 어떻다. 또 23가 백신은 어떻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다. 네. 결론은 둘 다 필요하니까요. 둘 다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3가 백신은 보건소에서만 접종받으실 수 있고요. 13가 백신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균에 대한 예방 범위는 23가 백신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생기는 것, 즉 항체가 생기는 것, 또 항체가 생겼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가, 요거는 13가 백신이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우수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23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5년 뒤에 재접종하세요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23가는 재접종이 필요하지만 13가는 재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면역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하고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20%는 폐혈증과 뇌수막염이라 그랬고 나머지 한 80%가 폐렴 사슬알균이 폐렴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23가 백신은 사망률이 높은 폐혈증 혹은 뇌수막염에 대한 예방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망률과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건소에서는 폐렴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높은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한테 23가 백신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다 했습니다. 근데 폐렴 자체만 두고 보면은 13가 백신이 폐렴 예방력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 접종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다 맞으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맞는 게 좋겠는가? 뭐 어떤 사람은 65세 넘은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5세 안 된 분도 있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아주 흔한 경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65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접종도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65세 이상은 13가를 먼저 하시고요. 예. 아무 백신도 안 맞았다면 그 다음 6개월이나 1년 뒤에 23가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65세 이상 되는 어른 중에 이미 보건소에서 23가 백신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1년 정도 기간을 띄우고 난 다음에 순서를 바꾸지만 13가 백신을 재접종하시는 걸 권고합니다. 예. 그런데 나는 65세가 아니다. 65세 미만이다. 그런데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 아, 그냥 있기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65세 미만인 분들은 13가 백신을 맞고 65세가 지난 시점에서 보건소 예방접종인 23가 백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먼저 13가를 접종을 받고 1년 후에 혹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23가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권고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2번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됩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일반적인 예방접종 대상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65세 이상 또 만성질환자들이죠. 당뇨병, 그다음에 심장질환자, 호흡기 질환, 또 간이나 면역억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꼭 예방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네. 또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근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제도 없고 또 예방접종, 즉 백신도 없다고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그럼 뭘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과거에 비해서 폐렴 예방 접종률이 원래 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이 폐렴, 세균성 폐렴으로 오는 것은 또 이게 반드시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코로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폐렴을 먼저 걸리게 되면은 따라서 2차에 세균성 폐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세균성 폐렴에 따라올 때는 지금처럼 폐렴 사슬알균이 두 번째 2차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백신이 없다, 치료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제가 권고드립니다. 네. 그리고 폐렴의 원인이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 이 바이러스가 폐를 공격하니까 바이러스성 폐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 원인균에 따라서 세균이 만들었다면 세균성 폐렴, 예, 예. 바이러스가 폐렴을 만들었다면 이제 바이러스 폐렴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코로나는 보시다시피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익숙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폐 질환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게 독감이 단순히 독감이 아니라 폐렴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이 제일 흔하죠, 우리한테. 그다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메르스가 있었고 그보다 또 더 앞에는 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 메르스, 사스는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바이러스 폐렴이고요. 이제 이 바이러스 폐렴이 바이러스 질환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옮기는가? 이 시기별로 보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잠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막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시기고요. 증상은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전신 증상, 즉 열이나 뭐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게 있는 증상이고 회복기는 글자 그대로 좋아지는 시기죠. 근데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는 증상이 있을 때만 남한테 옮길 수 있는 전파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코로나는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증상기에 전파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지금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에도 전파력이 있고요. 지금은 회복기에도 전파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검사 양성이다 뭐 이런 네.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 잠복기 중에는 잠복기 처음부터 이게 전파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잠복기에서 정상기로 넘어가는 저 후반기 저때 지금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없어서 무증상이라고 하지만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무증상 감염기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증상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증상이 없는데 다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남한테 다 옮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다 감염시킨다는 뜻이고요.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 못 찾아요.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아닌지를 못 찾습니다. 결국 방역이 어렵다. 네. 이런 큰 이 예방 차원까지 문제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우리나라 전체 자료입니다. 이게 4월 23일 정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대가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 50대, 뭐 40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대까지가 환자가 좀 많고 70대 이상은 환자가 좀 작아요. 발생은.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들은 보면은 전부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네. 노인분들. 네, 연세가 50대 많으신 이상부터 이제 분들이죠, 예. 다 이게 사망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우리 폐렴의 감염이나 이 사망자의 패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폐 염증이 생겨서 폐렴 아닌가요? 위험한 병인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아주 가볍게 감기 정도 이하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폐렴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우한 폐렴이라고 했었잖아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고 폐가 건조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 예전보다 걱정이 덜 돼요.
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의학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또 폐 건강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 없이 떠들어온 인터넷 정보들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코로나19와 폐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완치가 되더라도 폐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제 기능을 못하고 후유증까지 남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완치가 되더라도 이 폐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은 있지만 네. 사실 이 폐가 딱딱해진다 혹은 뭐 굽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심한 폐렴을 앓으면은 생길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생기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감염됐다가 완치되신 분들 대부분은 이런 딱딱해지거나 폐가 굳어지는 이런 현상이 없이 잘 치료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 아주 이게 중환자 치료 받으신 분들 중에 폐렴을 광범위 아주 넓은 부위에 폐렴을 앓고 심한 분들은 일부는 올 수 있지 않겠나. 예, 그건 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은 별일 없이 후유증 없이 대부분 다 잘 좋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1년 전부터 가래가 낀 듯한 기침이 계속 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힘들고 온몸이 아플 정도입니다.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침이 계속되면 폐 기능에도 무리가 오겠지요. 네. 의료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 먼지 때문에 기침이 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또 검사 결과 폐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아주 흔한 현상이거든요. 네. 네, 저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정말 많습니다. 1년은 짧습니다. 뭐 2년, 3년 기침하다가 오시는 분인데 네. 1년 정도 기침을 하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폐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침을 한다와 폐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이 기침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네. 원인을 빨리 찾으셔서 왜 1년 동안 내가 기침을 많이 하는지 이걸 빨리 찾아서 교정을 하셔야만 이 약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약만 쓰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빨리 이유를 찾자, 원인 질환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앓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폐에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폐 질환도 유전이 되나요?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암은 사실 그 가족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폐렴과 폐결핵 이런 것도 폐질환도 유전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네. 폐렴 유전되지 않고요. 폐결핵도 유전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결핵은 자세히 보시면은 결핵이 환자가 있는 집에 많거든요. 네. 그것은 유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전염입니다. 네. 가족 간의 전염으로 이제 누가 생기면은 다른 가족이 생기는 것이지 절대 폐렴과 폐결핵은 유전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네. 가족 간의 관계를 잘 보시고 또 생활 환경도 개선하는 네.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평소 코가 자주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쉴 때가 많고 무의식 중에 입을 벌리고 자기도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관지가 마르고 가끔 가슴이 조여 오는 통증도 있습니다. 저의 숨 쉬는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자는 동안 마스크를 끼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께 혹시 좋은 호흡법이 있을까요? 아마 그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 꽤 있을 겁니다. 네. 이 심한 코질환이거든요. 코가 네. 지금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가 막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이제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숨 쉬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입을 벌리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무슨 호흡법을 찾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내 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빨리 교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교정이 가능하다면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 입 벌리고 주무시는 걸 안 하실 거고요. 네. 그게 안 되는 일이라면은 다른 장치를 써서 잘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건 진료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끼고 주무시는 건 어떤가요? 마스크를 끼고 이제 제 환자 중에도 마스크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바로 숨을 쉬면은 사실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코에서 한번 워밍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코에서 안에 코털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필터 기능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디펜스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바로 들이쉬면은 이게 외기가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기관지 점막에 이게 손상을 가해져 갖고 이게 호흡기 질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스크를 하시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네. 빨리 코 질환을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코로나19와 폐 건강 그리고 호흡법에 대한 궁금증까지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는 아시다시피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요. 또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동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그렇죠. 끼칩니다. 자, 코로나19가 어떤 증상인지 또 어떤 질환들을 동반하는지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 저희들이 병원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증상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있는데 열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열이 많고 그다음 기침, 가래, 근육통 이런 순서거든요. 다음은 보시면 그럼 이렇게 코로나 감염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평소에 어떤 지병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병을 갖고 있는 분이 전체 환자의 약 한 44에서 45%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기본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고혈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당뇨병, 고혈압 당뇨병이 굉장히 많고요.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한 9%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양한 질환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런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입원하신 분들이 치료가 쭉 이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병증이 생겼냐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합병증 발생률이 약 한 3, 4% 정도 됩니다. 너무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합병증이 생겼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호흡 부전, 즉 폐렴이 너무 심해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생긴 게 가장 많고요. 또 중증도가 높아서 중환자 치료, 또 심장 기능 떨어지는 것, 콩팥, 폐혈증도 약 한 7% 정도 생겼거든요. 이 합병증이 생긴 종류를 보면은 굉장히 중증입니다. 중증으로 많이 합병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합병증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최근 코로나19 중증 환자들 사이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래요. 혈장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가 호전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혈장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을까요?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혈장 치료는 굉장히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 질환이 사스, 다음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인데 이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있을 때마다 혈장 치료는 항상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예. 그때마다 결과는 꽤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혈장 치료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감염을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이제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성을 가지거든요. 네. 즉 항체를 가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항체를 한 사람의 것을 다 모아서는 절대 못 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치료를 하러 들어가려면 거의 한 6리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혈액이 필요하니까 이 항체를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환자한테 넣어주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2 케이스가 성공을 했죠. 예. 그래서 아주 중증의 환자라면은 이런 혈장 치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여기서도 이 혈장 치료에 대해서 지금 임상 연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가 끝나면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쭉 해보면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염력이 강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더군다나 증상이 없는 시기에 전파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오히려 저 시기에 전염력이 더 강합니다. 그다음 만성 질환이 있으면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증상이 약하거나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증상이 심한 사람은 합병증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높았습니다. 또 당뇨병 환자도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일반 호흡기 질환을 이미 갖고 있는 분들 이외에 당뇨병 환자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습관이나 또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금연이 제일 중요하죠. 네. 예,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연을 가장 중요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활 속에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생활 속 운동이라는 것이 사람이 폐기능을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그 폐기능을 회복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데 폐는 폐 단독으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근육의 파워가 있어야 호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통해서 이런 호흡 근육의 파워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운동을 좀 하시라 하고 또 체중 관리입니다. 네. 네. 너무 저체중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이 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인플루엔자, 즉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 이걸 꼭 접종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건강하고 튼튼한 폐를 유지하는 것이 침입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고 또 다른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연, 구강 청결 예방 접종 꼭 지켜주시고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이건 아니겠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몸에 폐를 끼치는 폐렴,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신경철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